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면서 남편이랑 아등바등 열심히 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어 버린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경악할 진실을 마주하고 제 인생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중이랍니다. 정말 사람이 살면서 내면의 추악함을 이렇게까지 드러낼 수 있는 건지. 신기루같이 눈앞에 펼쳐진 그날의 일 때문에 전 아직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때가 있습니다.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은,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던 우리 시어머니와의 일화들. 정말 평생토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저에게 일어났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천천히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집을 왔을 때부터 이상하게 시어머니와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옛날 만화영화 중에 호호 아줌마라는 만화영화가 있는데 딱 거기 나오는 호호 아줌마를 닮으셨어요. 동글동글해서 키도 작으시고 살짝 통통하신 몸매를 가지고 계셨죠. 어찌나 웃을 때 행복하게 웃으시는지 입가에 늘 팔자주름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 팔자주름이 컴플렉스는 아니신지 제가 슬쩍 보톡스 같은 거 맞아보자고 권유를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단박에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내 입가에 팔자주름이 왜? 사람이 생긴 대로 사는 거지. 그리고 이 주름이야말로 내가 얼마나 많이 웃고 다녔는지 행복함의 깊이를 보여주는 주름이야. 난 살면서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을 제일 좋아했거든. 지금도 봐라. 우리 며느리가 오니까 팔자가 더 깊어지는 것 같지?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저를 보고 방긋 웃어주셨어요. 누구나 본인이 사는 삶이 가장 힘들고 지치는 법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달랐죠. 항상 본인 삶에 충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시련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항상 헤쳐나갈 힘 또한 같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자꾸 꺼내게 되는 이유는 그만큼 제가 존경하기도 했고 본받고 싶은 삶을 사셨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강철 같은 뚝심을 가지신 분이었거든요. 제가 만약 시어머니의 삶을 살게 된다면 전 결코 그렇게 제 인생을 믿고 뚝심 있게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안 해본 일이 없다고 말을 할 정도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저희 남편을 낳고 자궁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큰 수술을 하시며 생명의 고비를 넘기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남편 출산 이후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믿기 시작하셨대요. 몸조리가 끝이 나고 저희 남편이 젖을 떼자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시아버지께서 또 밑이 빠진 항아리 같으신 분이셨거든요. 참 보고 있으면 답답함이 느껴질 만큼 대책이 없으신 분이셨는데 그런 시아버지를 품고 사신 시어머니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아무튼 저희 남편이 돌이 되기 전부터 시어머니께서는 돈을 벌기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 무던한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여자가 일을 할 만한 곳이 한정되어 있었대요.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그게 아니면 집에서 부업을 하거나 지금처럼 맞벌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맞벌이를 한다고 하면 요즘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가난하고 남편이 능력이 없으면 집에서 살림하고 애를 키워야 할 마누라가 나가서 돈을 벌어? 하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여자는 집에서 애 키우고 집 치우고 밥하는 존재로 여겨졌던 거죠. 여자가 운전을 하고 다니면 집에서 밥이나 하지 여자가 운전을 해?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던 시절이었다고 하니 참 웃기죠? 요즘은 여자도 운전을 하는 게 당연한데 그때는 그게 이상한 일이었다고 하니 놀랄 뿐이었죠. 아무튼 시어머니께서는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셨냐? 방문 판매 일을 하셨다고 해요. 저희 남편은 조부모님 손에서 자라게 되었죠.
금이야 오기야 키워도 모자랄 판에 애를 두고 나가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한다면서 시어머니를 향한 비난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 아주 큰 야망이 있었으니 건물 하나 떡하니 사서 평생 편안하게 돈 걱정 없이 새놓고 살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선 돈이라는 게 필요한데 시아버지께서 아주 작은 회사에 다니시며 벌어오는 돈으로는 세 식구가 입에 풀칠하며 살기 바빴던 거죠. 본인이 돈을 모아서 어떻게든 불려서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방문 판매 일을 하셨는데 사실 방문 판매 일을 한다 하면 화장품이 주상품이었거든요. 요즘도 왜 많잖아요. 브랜드 화장품 돌아다니면서 샘플 엄청 주고 물건 하나 팔고 하는 그런 방문 판매요. 시어머니께서는 화장품을 파시면서 보험도 팔고 매일매일 집으로 우유 배달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쓰리잡을 하셨던 거죠. 어떻게 보면 머리가 비상하다고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차피 물건을 팔러 간 김에 보험도 팔고 우유 배달까지 성사시키고 그렇게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너무나도 좋은 인상과 기깔난 말빨로 살던 동네부터 시작해서 옆 동네, 옆옆 동네까지 완벽하게 장악을 하신 겁니다. 우리 시어머니 얼마나 발도 넓으셨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대요. 덩달아 우리 남편도 유명인사가 되었죠. 그 집 아들이라며? 라는 소리를 신물나게 들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 사춘기 때는 발 넓은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던 적도 있었대요. 본인도 학교 땡땡이 치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시험 공부도 다 때려치우고 싶은데 이건 뭐 어딜 가도 네 집 아들인지 다 알아보는 상황이니까 방황도 못하고 꼼짝없이 남들 눈 때문에 바른 생활을 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남편이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도 몰랐을 겁니다. 워낙 착실하게 집에 붙어서 공부만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으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눈치내 챌 수 있었을까요? 아무튼 우리 인상 좋은 시어머니의 그런 열정 때문에 시아버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어디 엇나간 적 한 번 없이 착실한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건물을 사겠다는 그 열정 하나로 돈이 되는 일은 무조건 하겠다고 발로 뛰어다니셨대요. 가끔은 시어머니의 그런 열정에 부담스러우니 가족들 사이에서 불만처럼 쏟아나오기도 했대요. 집에서 온 가족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밥 한 번 먹기가 힘들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래도 그렇게 꾸준히 돈을 벌고 투자를 한 덕분에 우리 남편 25살 때 드디어 시어머니께서 꼬마 빌딩을 하나 사셨다고 합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있는 건물인데 면적 자체는 크지 않지만 나름 호실은 알차게 들어있는 건물이었던 거죠. 그때부터 시어머니께서는 여태 하던 일을 손을 딱 놓으시고 앞으로는 건물 관리만 하면서 여유 있게 여가 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살겠다고 선언을 하셨대요. 문제는 그때부터 시아버지께서도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눌러붙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사실 건물주가 되었으니까 돈 걱정 없이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만 시간을 탱자탱자 보내려고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 줄 알고 그렇게 여유만 부리면서 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희 시아버지 또 노는 게 천직이었던 사람이었나 봅니다. 시어머니께서 월세를 받아가며 생활비를 충당하자 하던 일 모두 그만두고 이곳저곳 기웃거리기 시작하신 거죠.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저를 만나 결혼할 때까지도 내내 백수셨어요. 근데 그냥 동네나 돌아다니고 취미생활이나 하는 그런 백수가 아니라 밑 빠진 독처럼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백수였다는 게 문제였죠. 이 일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는 부부싸움도 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째 아들을 낳고 딱 2년 뒤에 둘째 딸까지 낳았거든요. 아이가 둘이 되니까 2배로 정신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20배로 정신이 없더라고요. 잘 다니고 있던 직장도 그만두고 육아에만 집중을 해야 했는데 저희 둘째 딸이 좀 아팠어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큰 수술도 한 번 했고요. 심장 판막 문제라 인공 판막으로 수술을 잘 해놓긴 했지만 사실 자식이 아프다는데 마음이 멀쩡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옆에서 딸을 내내 돌보느라 제가 직장까지 그만두고 병수발을 자처했죠. 우리 시어머니께서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병원비가 한두 푼도 아니었고 또 제가 신경이 늘 곤두서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쉴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시려고 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나서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짐을 싸들고 저희 신혼집으로 오신 게 아니겠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면서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는 일을 정말 몇 번 본 적이 없었는데, 아니, 아예 본 적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오셨으니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죠. 어머님, 이 짐이 다 뭐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일단 들어오세요. 밤도 많이 늦었는데. 내가 정말 저 인간이랑 이혼이라도 해야 하나 싶다. 내가 나이 60을 넘겨서 이혼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쪽팔리지만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 말이야. 평소 화를 내는 법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하하호호 웃기만 하시던 시어머니께서 미간에 인생을 팍팍 쓰면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저랑 남편 둘 다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를 몰랐으니까요.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글쎄 시아버지께서 도박을 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냥 도박도 아니었어요. 소위 말하는 화투도 치시고 경마도 다니시고 그냥 할 수 있는 노름은 다 하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야금야금 하시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판돈이 커지게 된 거죠. 게임은 하고 싶고 돈은 없고 하니까 사채까지 끌어다가 쓰신 겁니다. 글쎄 그런 노름장 옆에 사채꾼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지 뭐예요? 시아버지께서도 조금만 빌려볼까 하다가 이 사달이 나게 된 거죠. 결국 불어나버린 빚을 갚지 못하게 되니까 밖에 나가지도 않고 쫄아붙어서 집에서만 꽁꽁 숨어 있었다는데 사채꾼들이 좀 지독한 놈들입니까? 돈 받아내려면 뭔 짓을 못하겠어요. 집까지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 인간들이 말이야. 나한테 도장을 내놔라, 통장을 내놔라 아주 무섭게 다그치는데 내 시아버지는 말이다. 날 막아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저 뒤에 숨어서 발발 떨고 있는 게 아니냐. 나한테 돈 가진 거 있으면 일단 주라는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아이고 내가 정말 답답해서. 그래서 지금 그 빚쟁이들은 지금 어떻게 됐는데요? 다들 돌아간 거예요? 어머님이 빚 갚아주신 거예요? 별 수 있냐. 집까지 찾아와서는 돈 내놔라 하는데 우리 남편은 돈 빌렸다고 하고 무슨 계약서에 사인까지 해놨더라. 내가 일단은 갚아야 할 것 다 갚아놓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분통이 터지잖아. 그래서 짐 싸들고 왔다. 내가 이번에야말로 이혼을 하든지 해야지. 도박하는 인간이랑은 죽어도 못 살지. 그렇게 씩씩대시는데 저희 부부라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조용히 있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시아버지께서 쭈뼛쭈뼛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비셨습니다. 이혼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고, 앞으로 도박이라는 것에는 절대 손도 안 대고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고 빌고 또 비셨어요. 솔직히 그거야말로 집안이 망하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시아버지께서 완전 쭈글쭈글한 모습으로 빌고 또 빌고 나니까 시어머니께서도 이쯤이면 됐다 싶으셨는지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솔직히 식겁했죠. 정말로 이혼을 하시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결혼 생활 8년 차에 또 한 번 큰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관리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필 공장 노조 문제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해 관리직이던 우리 남편도 현장직으로 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거기서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거죠. 저의 나이가 고작 39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이라 저도 참 충격이 컸습니다. 아직 애들도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인데 그런 사고가 생길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남편이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서 전원을 내렸다고 올리는 과정에 기계 속으로 오른팔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생기게 된 거죠. 빠르게 가동을 멈추고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게 됐지만 기계 속에 빨려 들어간 오른팔을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수혈이 필요하기도 했고 남편은 고통으로 인해서 정신을 몇 번이나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을 받고 저와 시부모님 전부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수술실에서 급하게 남편에게 수혈을 해야 한다고 헌혈증이나 아니면 당장 수혈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혈액형이요? 전 AB형이고 남편은 O형이에요. 난 B형인데 여보가 혈액형이 뭐였지? 난 A형이지. 그런데 다들 이게 무슨 소리지? 하게 된 거죠. 남편이 O형인데 시어머니는 B형, 시아버지는 A형인 게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둘 중 한 사람은 O형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하는 수 없이 수혈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이쪽 저쪽에서 헌혈팩을 공수해와 수술을 마쳤지만 결국 남편의 오른쪽 팔은 절단을 하고 의수를 끼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없어진 오른쪽 팔을 보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정말 오열을 했어요. 남편의 회사에서는 위로금을 전달해주고 사무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자리도 보존을 해주었지만 이미 사라져버린 오른팔에 대한 허망함은 아무도 달래줄 수 없는 문제였죠. 저는 물론 남편의 수술로도 정신이 없었고 어떻게든 남편이 상실감을 느끼게 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면서도 혈액형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를 붙잡고 물어보게 되었죠. 왜냐면 제가 남편 어렸을 때 찍은 사진 앨범에서 봤거든요. 거기에 시어머니께서 우리 남편을 낳고 산부인과에서 찍은 것 같은 그런 사진을 분명히 봤단 말이죠. 어머님, 혈액형, 아니, 우리 어머님 아들은 맞는 거죠? 어떻게 어머님이 B형이고 아버님이 A형인데 O형인 그이가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걸 평생 숨겨야 하나 말아야 하나 했었는데 사실은 너희 시아버지가 우리 아들의 친부가 아니다. 내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친부가 사고로 하늘나라로 갔어. 배가 부른 상태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에 지금 남편을 만난 거야. 그럼 아버님께서 임신을 한 어머님을 품어주신 거예요? 그렇지. 그때는 여자 혼자서 애를 낳아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기도 하고 이래저래 동네가 좁아서 얼굴 들고 다니기 어려울 거라고 우리 남편이 예전부터 날 짝사랑해왔다고 하더라고. 그때는 나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 시어머니께서는 뱃속에 아이를 가진 채 시아버지와 결혼을 했고 그 바람에 시아버지께서는 시댁에서 쫓겨나셨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고 당장이라도 접시물에 코 박고 싶었을 때 손을 내밀어 준 것이 시아버지라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흘렀어도 시아버지께서 사고를 쳐도 이혼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유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참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수술은 무사히 마쳤고 남편은 잊지도 않은 오른쪽 팔에 대한 통증이 느껴진다면서 매일매일 괴로워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위로금도 넉넉하게 주고 남편이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해고하는 일 없도록 자리를 봐주겠다고 했지만 오른팔을 잃어버린 남편은 자격지심이 강해졌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예민해졌습니다. 그런 남편이 결국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히게 되자 저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해졌죠. 남편은 자꾸만 없는 오른팔이 아파온다면서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말리지 못했죠. 여보, 술 마시는 것도 작작 마셔야지. 당신 아직 신경치료도 남아있고 약도 먹어야 하는데 이렇게 술만 마셔서 어떡해. 상관하지 마. 어차피 사라진 오른팔인데 술이라도 먹게 냅두란 말이야. 죽을 것 같아. 없는 팔이 아파온다고. 당신이 내 심정을 알아?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사람 구실을 하겠어. 이따위 몸뚱아리를 가지고 뭘 하겠냐고. 애들 운동회도 못 가. 팔 한쪽이 없는데 가서 뭘 할 거야. 그냥 술이나 먹고 잠이나 잘 수 있게 냅둬.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 마냥 하루 종일 입에 술을 달고 살았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때 저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늘 저를 살펴봐 주시던 게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늘 부족한 저희 생활비를 책임져 주셨고 혹여라도 저희 남편이 허튼 짓을 하진 않을까
나쁜 생각을 먹진 않을까 들여봐 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죠. 초등학생인 아이들을 키우면서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그 와중에 남편까지 돌봐주신다고 하니 감사한 마음이 굴뚝같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 날이 가면 갈수록 술에 취해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저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저희 친정에서는 당장 이혼하고 돌아오라고 하셨었죠. 하지만 전 이런 남편이 너무나 안쓰러웠고 우리 남편이라면 지금의 방황을 끝내고 언제라도 정신을 다시 차릴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이런 제 마음을 아시는 건지 묵묵히 저를 지켜봐 주셨어요.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참 미안하고 고마워. 우리 아들이 지금은 저렇게 넋이 나간 사람처럼 굴어도 정신 차릴 거야.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제발 평생 내 며느리 하자. 응?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도 그이가 언제든지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애들 아빠 강한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시기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버텨냈습니다. 남편은 날이 갈수록 말이 사라졌고 시아버지는 살살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밖으로 싸돌아다니셨어요. 물론 집에만 있기 갑갑한 마음이야 저도 잘 알죠. 하루 종일 남편 챙기랴, 아이들 챙기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집에만 붙어 있었던 저도 나가서 딱 하루 맘 편히 놀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시어머니 아니었으면 정말 집 앞 슈퍼에 반찬거리 사러 나갈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시어머니와 전 서로를 참 많이 의지했어요. 어쩌다가 우리 신세가 이렇게 되었냐 하면서 실없는 소리도 하면서 말이죠. 저희는 고부간의 관계보다는 모녀에 가까운 관계가 되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혼을 하지 않고 버티는 저를 친정에서는 이해하지 못했고 친정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거든요. 사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혼을 하고도 남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보냈던 그간의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서 시어머니와 함께 넋을 나누는 시간이 즐거워서 버텼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간은 영영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가 45살이 되었을 때 우리 천사 같은 시어머니께 정말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병이 찾아왔거든요. 처음엔 그저 깜빡깜빡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던 증상들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된 전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찾아갔고 시어머니께 치매 증상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요. 나이가 들면 다들 했던 말 또 하고 기억력도 많이 감퇴하고 그러잖아요. 자연스러운 노화의 증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치매일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저는 다른 것보다 시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셨다는 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평생 제 옆에서 정정하게 버텨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 나도 이제 나이가 80을 바라보는데 정신이 온전하면 이상한 거지. 나도 좀 그런 느낌이 있긴 했다.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가끔 뿌옇게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내가 있지. 믿고 의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며느리 말고 누가 있겠니? 내가 정신이 조금이라도 온전할 때 유언장이라도 남겨놓고 가야겠다 싶다. 어머님, 무슨 유언장 이야기를 하고 그러세요? 어머님, 약 잘 쓰면요. 증상도 천천히 온대요. 그러니까 저랑 오래오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기억도 오래오래 해요. 네? 그게 어디 내 마음대로 됐니? 그래도 우리 며느리, 꽃 같은 우리 며느리 얼굴은 절대로 안 까먹을게. 마지막까지 고생하지 않도록 내가 가진 재산 다 넣어주고 가마. 저 재산 필요 없어요. 어머님만 옆에서 있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어머님 없으면 저 혼자 어떡해요. 내가 우리 며느리에게 모든 짐을 주고 다 까먹어버리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내가 마지막까지 우리 며느리만큼은 다 챙겨볼게. 응? 시어머니께서는 쭈글쭈글한 손으로 제 손을 어루만져 주셨죠. 정말 눈물이 핑 돌 것 같았어요.
저는 치매 증상이 시작된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또다시 바쁜 시간을 보냈죠. 시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을 남편에게 전하자 남편도 깊은 생각에 빠진 듯 했습니다. 아주 조금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술을 아예 끊지는 못했지만 술 마시는 양이 줄었고 약도 스스로 꼬박꼬박 챙겨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미 다른 곳에 취직을 한다거나 기술을 배운다거나 하기엔 힘듦이 있었지만 남편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은 절 정말 기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증상을 늦추기 위해서 전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기억력에 좋다고 하는 음식들도 일일이 만들어서 시어머니께 가져다 드렸고 시어머니와 함께 퍼즐 맞추기도 하고 아이들 숙제할 때 같이 수학 문제를 풀어가기도 하면서 시어머니께서 어떻게든 치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했죠. 제가 그렇게 옆에서 묻어난 노력을 하는 동안 시아버지께서는 뭐가 그렇게 바쁘신 건지 손을 놓고 지켜만 보셨어요. 제가 한 번은 아이들 친구들과 함께 일정이 있어서 시어머니를 챙기지 못한 날이 있었는데 그날 시아버지께 부탁을 드렸거든요. 아버님, 어머님이 가스불 켜는 거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지금 불 같은 거에는 손을 대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아버님이 국 데워서 밥 좀 꼭 챙겨주세요.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아이들 친구가 생일이라 같이 생일 파티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녁까지 잘 챙겨 드신 건지 약을 잘 드신 건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시어머니도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괜히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시댁에 가보니까 불도 다 꺼져 있고 숨소리 하나 안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놀라서 거실 불을 켜고 방을 뒤지는데 그 어디에도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안 보이는 겁니다.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찾아보니 팬트리 있는 쪽 구석에 사람 형체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이고, 배가 고파서, 아이고, 시어머니께서는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태이셨는지 배가 고프다며 팬트리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뒤지고 계셨어요. 놀라서 시어머니를 끌고 나와 식탁에 앉히고 식사를 차리려고 하는데 제가 아침에 차리고 나간 그대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식사 안 챙겨주셨어요? 아니, 아버님은 어딜 가고 어머님은 혼자 계시는 거예요? 아버님, 머리야. 나 계속 집에 혼자 있었다. 가스불 켜는 법도 모르겠고 네가 나한테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저거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었니? 시어머니께서는 그 정신이 없으신 와중에도 제가 사고가 날 수 있으니 건드리지 말라는 것들을 건드리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가스불을 켰다가 큰일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쫄쫄 굶고 계셨던 거죠.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밥만 잘 챙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말도 무시하고 또 어딜 나가 계신 것이었어요. 전 정말 답답했죠. 집안에 환자가 하나도 아니고 남편까지 둘이나 있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챙기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물론 시댁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뛰어가면 10분, 걸어가면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저도 아이들도 챙겨야 하는데 너무하다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 식사 챙겨드리고 씻고 주무시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야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까지도 시아버지께서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매번 깜빡깜빡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기억이 온전할 때도 있긴 있었죠. 그때마다 제 손을 붙잡으시고는 유언장을 써야 한다고 저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실 거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있던 꼬마 빌딩을 저에게 주고 싶다고 의사표현을 하신 거죠. 남편도 제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에 별 대꾸를 하지 않았는데 저희 시아버지만 인상을 팍팍 쓰셨어요. 아니 임자, 그 건물을 왜 며느리한테 준다고 그래? 아들을 준다거나 날 줘야지.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다고 그 건물을 가져가. 며느리 줘야지. 우리 아픈 아들 돌봐주고 내 옆에서 내 병수발 들어주는데 당연히 우리 며느리 몫이지. 시어머니께서는 치매로 인해서 말투도 시시각각 바뀌시고
지금 뭘 하고 있었는지 까먹기도 하시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바뀌셨지만 정신이 가끔 번쩍 들어올 때마다 며느리, 우리 며느리 하면서 절 챙겨주셨어요. 유언장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고 있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매번 저에게 유언장에다가 우리 며느리에게 건물 물려준다고 써놨다고 말씀을 하셨죠. 솔직히 믿진 않았어요. 치매 환자가 언제 저 모르게 유언장을 고칠 수 있었겠나 싶었죠. 그렇게 시어머니께서 치매를 앓은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정신이 온전할 때가 거의 없을 정도로 어린아이처럼 변하셨고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셨어요. 장기 기능들이 약해지면서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셨고 폐에도 문제가 생기셨거든요. 가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땐 천식 환자들이 쓰는 호흡기 치료약을 써서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했어요. 저는 매일매일이 걱정이었죠.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남편이 술을 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정신을 차린 남편 덕에 시어머니 병상에 조금 더 힘을 쓸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늘 불안했어요. 어머님이 많이 아프셨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의 급한 연락에 병원에 달려가 보니 시어머니께서 이미 하늘의 별이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아버님, 어머님이 갑자기 왜? 발작이 있었다. 내가 놀라서 약도 쓰고 했는데 숨이 꼴까닥 넘어가 버렸어.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왔지만 이미 심정지가 왔다고 하더구나. 시아버지께서는 눈물을 훔치면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먹고 싶다고 하셨던 달고나를 사다 드릴 걸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치매를 앓은 이후 양치하는 걸 워낙 싫어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사탕이나 달고나처럼 이가 썩기 쉬운 단 음식들을 안 드렸었거든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작별을 하게 될 줄 알았더라면 드시고 싶다고 하신 거 하나라도 더 챙겨드릴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례식은 참 단촐했습니다. 치매를 앓고 난 이후부터 친구분들도 만나지 않으셨고 오로지 저와 가족들이랑만 교류를 하셨던 시어머니셨기 때문에 장례식에 오는 손님들이 별로 없었어요. 처음에나 연락받고 건물 세입자들부터 시어머니의 지인 몇 분이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죠. 시어머니 연세가 있으셨으니 지인분들도 장례식장에 발걸음을 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텅 빈 장례식장을 지키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어요. 아이들까지 장례식장에서 재울 수 없었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께 어렵게 부탁을 드리고 남편이랑 같이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었어요. 남편이 지쳐하는 것 같길래 장례식장에 있는 상주방에 들어가서 잠깐 눈 좀 붙이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보면서 내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 환청처럼 귀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들짝 놀랐죠.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제 뺨을 때리면서 드디어 나도 미쳐가는 건가 하고 있었는데 또 귓가에 며느라 가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라서 장례식장 입구에 달려가 보니 그 한가운데 시어머니께서 우뚝 서 계신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어머님이 왜... 아니 어머님 장례식장인데 어머님 왜...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뒤를 확 돌더니만 밖으로 나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죠. 그때는 정말 제가 너무 피곤해서 환각을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안 되겠다. 나도 바람을 좀 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밖으로 나갔는데 장례식장 건물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곳이라 마땅히 산책을 할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입구 앞에서는 담배를 태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평소 담배 냄새를 싫어했던 전 일부러 주차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주차장 쪽에서 또 누가 절 부르는 겁니다. 예, 며느라가야. 나다. 나 여기 있어. 어머님. 아니 어머님,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
나 살아있다. 살아있어. 이리로 오렴. 여기 와봐.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손짓을 하셨고 저는 정말 홀린 듯이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구불구불하게 주차장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어느 차 앞에 딱 서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차를 가리키는데 그 차가 시어머니가 생전에 아끼며 타셨던 승용차인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입을 확 틀어막았습니다. 날 조금만 더 병원에 빨리 데려다 주었어도. 이 차를 확인해 봐라. 어머님, 이 차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놀라서 조수석 문을 확 열었죠. 그 순간 찬물이라도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괜찮아? 아니 무슨 쪽잠을 자면서 이렇게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그래. 가위라도 눌린 거야? 남편이 절 깨웠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디서부터 꿈이고 어디서부터 현실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잠을 자면 깊게 자는 편이라 꿈이라는 걸 꿔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상한 거예요. 나 언제부터 잤어? 모르지. 나도 알람 맞춰놓고 2시간만 자고 나온 건데 당신이 여기서 끙끙거리면서 자고 있잖아. 몸까지 둘둘 말고. 놀래서 깨운 거야.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잤다는 건데 그렇다면 시어머니께서 등장하신 그 순간부터 전부 꿈이었다는 걸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왜 굳이 시어머니께서 생전 타고 다니시던 차로 저를 끌고 갔는지, 그리고 조수석 문을 열자마자 잠에서 깨게 된 건지 의미를 하나하나 부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문투성이더라고요.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 모르겠는데. 잠깐 차에 가셨나? 아버님 차 끌고 오셨어? 그 어머님이 타고 다니시던 차. 아무래도 이것저것 챙겨올 것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차를 가지고 오셨지. 순간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데도 대꾸 한마디 하지 않고 당장 주차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굳이 제 꿈에 나타나 차를 가리킨 것도 그렇고 아버님께서 그 차를 끌고 오셨다는 것도 그렇고 뭔가 단단하게 있는 것 같았어요. 주차장을 그때부터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새벽 1시, 정말 고요한 그 가운데 차를 뒤지는 제가 얼마나 미친년처럼 보였을까요? 남편도 놀라서 뒤따라 나왔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차를 발견했는데 안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냉큼 달려가 조수석의 문을 열었죠. 분명히 차 문이 잠겨 있어야 하는데 벌컥 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엄청난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아니, 누구세요? 조수석에는 모르는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운전석에는 시아버지께서 앉아 계셨고요. 거기다가 차 내부가 얼마나 어질러져 있는지 난장판이 따로 없는 거예요. 모르는 여자는 저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여자였어요. 저는 시아버지가 왜 외간 여자와 차에 타 있었는지, 차 내부가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는지 궁금했죠. 아이고 깜짝이야. 어디서 귀신이라도 나타난 줄 알았다. 아버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니, 이건 다 뭐예요? 그리고 이 여자분은 누군데요? 냅둬라. 만지지 말아라. 종이가 막 어질러져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엄청 당황해 하시는 겁니다. 저는 냉큼 종이들을 긁어 모아 손에 쥐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운전석에 앉아서 제 손에 잡힌 종이를 가로채려고 하셨지만 조수석 쪽에 있었던 저에게까지 손이 닿지 않았어요. 유언장? 각서? 이게 또 무슨... 그 종이는 시어머니께서 살아생전 작성하신 유언장과 친필로 작성이 된 것 같은 각서였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서 그 내용을 찬찬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유언장은 말 그대로 유언장이었어요.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져 있는. 날짜를 보니 무려 4년 전이었습니다. 그 시기면 시어머니께서 막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였어요. 유언장의 내용은 며느리에게 건물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도박을 했을 시 각서에 의거하여 재산을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친필로 작성이 된 각서에는 한 번만 더 도박을 할 시 전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시아버지의 이름과 시어머니의 이름, 사인과 지장이 각각 찍혀 있었습니다. 이리 내놓지 못해, 그냥은 못 드리죠. 이게 다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보세요. 네 엄마가 치매였단 건 모르냐? 치매 환자가 지멋대로 적어둔 거야. 날짜가, 공증 날짜가 적혀 있잖아요. 이건 어머님이 치매 판정을 막 받았을 시기랑 맞물리는 것 같은데. 그럼 치매 증상이 거의 없었을 때 아니에요? 그렇다고 치매 환자가 아닌 게 아니잖아. 당장 내놓으라니까, 아버지 설마 또 도박을 하셨어요? 아니, 이 여잔 누구냐고요? 딱 봐도 저보다 어려 보이는데 설마 바람까지 피우신 거예요? 바람은 무슨 바람이야? 다 오해다. 아니라니까. 일단 그 각서랑 유언장부터 이리 내놔. 설명부터 해보시라고요. 그전에는 절대로 못 드립니다. 전 돈 받으러 온 거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지금 저희 캐피탈에 빌려가신 돈이 얼만 줄 아세요?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얼마나 잘 도망을 다니시는지 집에 가도 아무도 없고 맨날 이상한 치매 노인네만 있고 장례 났다는 소식에 이 시간에 찾아온 거라고요. 캐피탈이라뇨? 아니, 캐피탈에 저희 아버님이 돈을 빌려갔다고요? 네. 원금 2천만 원에 지금 이자만 6달째 밀려있다고요. 저희도 오죽하면 돈 받으러 장례식장까지 이 시간에 찾아왔겠어요? 할아버지, 추심까지 가야겠어요? 서로 복잡한 일 만들지 말고 어서 돈 내놓으시라고요. 아니, 아버님이 돈이 그만큼 필요하신 일이 뭐가 있어서 캐피탈까지 이용해서 빚을 지셨는데요? 뻔하지. 이 유언장의 각서 내용만 봐도 알겠구만. 아버지 또 도박하신 거죠? 재산 한 푼 못 받으면 빚이고 뭐고 인생 아작나게 생겼으니까 이 유언장이랑 각서 없애려고 하신 거잖아요. 어쩐지 어머니께서 저한테 차가 아직 쓸만하다고 폐차시키지 말고 끌고 다니라고 했을 때 치매 환자라서 저런 소리 하나 했었는데 팔 한쪽 없는 아들한테 운전을 하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차에 이런 게 있어서 그랬던 거였어. 그 말에 시아버지께서 입을 꾹 다무시는데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나이가 몇인데 도박비 때문에 시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에 본인이 스스로 적은 각서까지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건지. 그제서야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더라고요. 매번 그렇게 집을 나가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시아버지의 행방이요. 이쪽 저쪽에서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이혼을 하겠다고 도박하는 남자랑 더는 못 산다고 했을 때 끊은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자 또 야금야금 시작한 것이었죠. 거기다가 시어머니께서 병까지 얻으셨으니 시어머니만 없으면 본인이 재산을 다 취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맘 놓고 도박을 하신 거죠. 그런데 유언장과 각서가 생각난 것입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집을 뒤져도 유언장과 각서가 나오지 않자 차를 뒤지신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유언장과 각서를 시아버지께서 먼저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건지 차 대시보드에 넣어두신 것이었어요. 저희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자 시어머니께서 제 꿈에 나타나 일부러 길잡이를 해주신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여러분, 정말 소름 돋는 일 아니겠습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간절히 염원하던 것이 꿈에 찾아오는 것처럼 제 꿈에 나타난 시어머니께서 저희에게 길을 안내해 주신 거잖아요. 꿈에 시어머니께서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이 상황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었겠어요. 유언장과 각서의 존재도 모른 채 그저 시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갔겠죠. 아니 아버님, 어떻게 이런 짓을 하시려고. 내가 뭘. 아니, 유산에 나도 정당한 권리가 있어. 내 마누라 재산이다. 그리고 내 친아들도 아닌 놈을 지금 세월까지 열심히 키워줬으면 당연히 나도 그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건물을 며느리에게 주겠다고? 당연히 내가 가져가야지. 원래 배우자가 50% 가져가는 거 몰라서 그래? 시아버지는 뻔뻔하게 나오셨죠. 근데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꿈의 기억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넌지시 일찍 병원에만 데려다 줬어도 하는 말이었죠. 저는 그때부터 이상하게 오싹오싹하니 시아버지의 눈빛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돈에 미쳐서 돈만 보이는 듯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죠. 옆에서 팔짱을 끼고 추심을 하러 왔다던 여자가 종이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채무에 관한 서류 같았습니다.
아무튼 자식들이 갚던지 이 할아버지가 갚던지 그건 알아서들 하시고요. 저희는 원금 포함해서 이자까지 4,600만 원 받아가야 해요. 이건 무슨 도둑놈 같은 이자입니까? 아니, 원금이 2천만 원이라면서요. 이자도 6개월 빌렸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길래 고금리에 대출을 받은 저 할아버지가 잘못이죠. 저희 법적으로 문제 없거든요? 시아버지께서는 그때부터 남편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빚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제발 빚을 갚게 해달라고 말이죠. 고작 그 재미를 좀 보겠다고 자기 인생까지 담보를 잡아가면서 큰돈을 빌리고 탕진한 시아버지가 정상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찜찜한 시어머니의 한마디를 잊지 않았어요. 어영부영 장례를 치르는 내내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을 붙잡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었고 남편의 마음이 슬쩍 기우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장례를 마치고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러 시댁에 갔다가 불현듯이 생각난 것이 있었어요. 바로 홈카메라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치매를 앓은 이후에 혹시 어떤 사고가 생길지 몰라서 달아두었던 건데 처음에는 열심히 확인했지 저도 솔직히 말을 하면 그 카메라의 존재를 까먹고 있었어요. 거실만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내내 TV를 보는 장면밖에 찍혀있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꿈에 나와 병원만 빨리 데려갔어도 하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카메라 메모리를 꺼내 확인을 하게 되었죠. 남편이랑 같이 시어머니의 마지막을 확인하는데 정말 충격적인 것이 찍혀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발작을 하셨을 때 시아버지께서 그 옆에서 통화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숨이 가빠오는지 바닥에 쓰러져서 발버둥을 치는데 시아버지는 그 옆에서 전화통화를 하느라 바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기어가며 서랍 안에 있는 약을 꺼내려고 하는데 시아버지께서 그 약을 확 낚아채는 장면까지 찍혀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라 저는 눈물만 줄줄 흘렸고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 여편네야 꾀병이지? 당신 매번 이렇게 관심 끌어놓고 멀쩡해지잖아. 내가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있는 거 알면서 통장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는 이 여편네야. 당신 심보가 고약해서 내가 괘씸해서 빨리 유언장을 고치란 말이야. 유언장에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겠다고 하라고. 그러더니 약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는 방에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식탁까지 겨우겨우 기어가서 그 약을 드셨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진이 빠진 건지 뭔지 시어머니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셨고 방에 들어가신 시아버지께서 한참 뒤에 나와 쓰러진 시어머니를 발견하신 거죠. 시아버지께서는 꾀병을 부리지 말라며 시어머니를 흔들어 깨웠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깜짝 놀란 시아버지께서 119에 신고를 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께서는 약을 드셨고 약을 드신 이후에 진이 빠져 기절을 하신 거지만 시아버지께서 약을 일찍 줬더라면 병원에 일찍 데려갔더라면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었죠. 저희는 이 영상을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유언장과 각서도 함께요. 변호사는 영상을 보더니 이 영상으로 인해서 시아버지께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으나 시아버지께서 약을 멀리 치우면서 유언장을 고치라고 한 발언으로 인해서 상속권을 박탈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찾은 이혼 서류까지 정점을 찍게 만들었죠.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앞으로 재산이 단 한 푼도 가지 않게 할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일부러 재산이 탐이 나서 유언장을 고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상황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혼 서류와 함께 있던 메모에 시어머니의 친필로 이혼하고 싶다. 남편의 빚을 절대로 갚아줄 마음이 없다. 재산은 며느리에게 전부 주고 싶다. 라는 말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인의 의사를 들어주겠다는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었죠. 만약 그 홈 카메라의 영상이 없었다면 시아버지께 50%의 재산이 가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꽤 긴 소송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고의성이 없었다. 그냥 골려주고 싶었던 건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는 인정이 되었어요. 약을 아예 안 준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유언장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윽박을 지른 것 때문에 해치려는 고의성은 없었지만 협박성 발언으로 유언장을 고치게 하려고 했던 점은 인정이 되어서 재산 상속권에 대한 권리가 박탈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시어머니의 재산이 유언장에 적힌 것처럼 저에게 오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도 권리는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한다면 재산을 나눠야 했지만 우리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내 팔이 이렇게 된 이후에 술독에 빠져 살면서 모든 것을 등지고 있었을 때 묵묵히 날 버리지 않고 지켜봐준 사람이 당신이었어. 문득 정신을 차리고 다시 출발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말없이 응원을 해주고 손을 내밀어준 것도 당신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내는 게 이상한 거야. 우리 엄마가 다 당신에게 주라고 한 거잖아. 남편은 술을 끊었지만 언제고 다시 알코올에 의존하게 될지 모른다면서 치료를 받겠다고 했어요. 지금 당장을 위함이 아니라 먼 미래를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파란 쪽이 없어도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을 해줬어요. 저의 친정에도 가서 절을 하면서 죄송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고로 인해 팔을 잃었지만 그 이후의 대처가 잘못되었던 것 같다면서 걱정하실 일 없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고요. 저희 부모님 남편의 진심 어린 다짐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홀로 지방에 있는 노인 보호소 같은 곳에 들어가셨어요. 마지막 자식된 도리로 캐피탈에 진 빚은 갚아드렸지만 앞으로는 함께 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인연을 끊었죠. 간단하게 짐을 꾸려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호소에 들어가 사는 것을 마지막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편과 전 다시 힘을 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께 받은 건물에 안주하지 않고 남편이 새 출발하려고 하는 것을 응원하고 지지해주기로 했죠. 이번 일로 인해서 정말 단단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꿈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지금과는 또 다른 상황이 펼쳐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까지 어머님께 감사 인사를 올리며 제 이야기의 끝맺음을 해보려 합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정말 너무 감사한 분이셨어요. 많은 사랑을 주시고 끝까지 저에게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알려주신 어머님 덕분에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생에서도 꼭 가족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가족들에게 사랑의 인사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때로 드라마를 볼 때나 혹은 이런 사연들을 들을 때면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저런 일이 말이 돼? 요즘 시대에 저런 막장이 어딨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곤했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는 걸 전 너무나 잘 아는 직업군에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저 역시 그렇게 간접적으로 접하기만 하던 일을 제가 직접 겪게 될 거라고는, 그것도 제가 직접 당사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기 마련이더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당한 막장 드라마 뺨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릴 적 성장 과정에서 저는 별다른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엄청나게 부유한 집안까지는 아니었지만 꽤 넉넉한 형편이었고 부모님 두 분도 항상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저를 잘 지원해 주신 분들이었어요. 그렇게 무난하고 굴곡 없이 자랐고 공부도 곧잘하는 편이었죠. 수능을 친 이후 법대에 진학했고 연수원을 상위권으로 마쳤고 그렇게 저는 판사가 됐습니다.
그러던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건 교회를 통해서였어요. 저는 어릴 때만 엄마 따라 교회에 다니고 성인 돼서는 잘 안 다녔는데 교회 행사가 있어 엄마 초대로 오랜만에 갔을 때였죠. 엄마랑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와서 말을 거시더라고요. 어머, 너무 잘 됐다. 그렇잖아도 내가 우리 김 권사님한테 따님 소개 좀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 아니, 내가 우리 조카랑 이댁 따님이랑 한번 소개 좀 성사해볼까 싶어서 몇 번이나 얘기를 했었거든. 그분은 그러면서 저더러 자기 조카랑 꼭 한번 좀 만나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난감해 그냥 웃음으로 때우고만 있었죠. 그 집안에 대해 듣게 된 건 나중에 엄마랑 둘이 있을 때였어요. 박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힘 좀 꽤나 있는 분인데 전부터 너랑 자기 조카랑 어찌나 엮어주려고 하던지 내가 우리 딸은 아직 결혼 생각 전혀 없다고 했는데도 도통 마음을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날 언제 봤다고 나랑 엮으려고 하는 거래? 난 저분 처음 보는데? 왜?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때 네가 한번 왔었잖아. 그때 보고 마음에 들었나 보더라고. 자만이 얼굴도 예쁘장한데 판사라고 하니까 눈이 번쩍하는 거야. 왜 아니겠어. 학벌 되겠다, 인물 되겠다, 최고의 신부감이지. 사실 저 양반 집이 좀 부자야.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고 거의 재벌급 부자. 저분 아버님이 무슨 회사를 크게 하셔가지고 3대가 떵떵거리고 산다는 거야. 재벌? 에이, 부담스럽다. 무슨 재벌이야, 재벌은. 난 그런 집이랑은 별로 안 엮이고 싶은데? 아니야. 그래도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재수없는 타입들은 아니야. 저분만 해도 그렇고 너 소개해주라는 그 조카도 내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 근데 재벌집 아들내미 같은 그런 재수없는 타입도 아니고 청년이 소탈하니 수더분하니 괜찮더라고. 나한테 늘 성화라 가뜩이나 좀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된 거 너 그냥 한번 만나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아니다 하고 치워버리면 되니까. 엄마 교회 사람 봐서 한번 만나나 봐, 응? 그렇게 엄마까지 설득을 하니 그래, 한번 만나나 보자 싶어 남편과의 주선자리에 나가게 됐죠. 사실 처음 만남은 별 기대 없이 나간 거였어요. 말 그대로 그냥 예의상 나간 거죠. 그런데 의외로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엄마 말대로 재벌 혹은 부잣집 아들하면 떠올리는 그런 느낌의 남자도 아니었고 자유분방하고 소탈하고 귀여운 구석도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정말 범생이 그 자체로 살아왔었거든요. 오로지 인생에서 공부랑 일밖에 몰랐고 그 두 개만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 제대로 된 연애도 많이 해본 적이 없었고 결혼해도 뜻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랑 살면 솔직히 평생 돈 걱정은 없겠다 싶기도 했고 또 재미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둘이 있으면 좀 티키타카도 잘 되고 같이 있으면 재미있는 타입이었으니까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사실 결혼을 생각하면서 시가에서 좀 텃세를 부리지 않을까 걱정도 있긴 했어요. 저희 집이 뭐 어디 내놨을 때 그렇게 꿀리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시가에 견주기엔 경제적으로 많이 딸리는 건 사실이니까요. 사실 그래서인지 처음엔 좀 텃세가 있긴 했어요. 그래도 생각만큼 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부는 저를 되게 반기더라고요. 우리 용우 저거는 머리가 안 따라줘서 도통 공부라곤 담을 쌓고 살았는데 이렇게 똑똑한 며느리를 다 보네. 내가 자식 복 없던 걸 며느리 복으로 이렇게 돌려봤나 보다. 아빠, 우리 와이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나 질투날라 그래? 뭐 TV 드라마에서 보던 것만큼 재벌집이라고 어마어마한 텃세를 부리지도 않고 생각보다는 다들 소탈한 편이고 내가 너무 큰 걱정을 했나 보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죠. 저희 남편은 시부네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시부는 어떻게든 교육을 잘 시켜서 하나 있는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근데 어쩌다 이런 가문에 이런 아들이 태어난 건지. 저희 남편은 제가 봐도 일이 적성에 참 안 맞는 사람이었어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냥 공부머리, 일머리가 아예 없는 사람이었죠. 어쩌다 운 좋게 이런 집에 태어났으니 한자리 하면서 그럴듯하게 사는 거지. 없는 집에 태어났으면 참 어디서 밥이나 빌어먹고 살았을까 싶을 걱정이 되는 그런 인간이었던 거죠. 남편은 제가 업무를 보고 있든 퇴근을 하고 겨우 쉬고 있든 아랑곳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일에 대한 자문을 저한테 구하더라고요. 시부네 회사가 무용일을 해서 문서 하나 읽는데도 필요한 사전 지식이나 전문 용어 같은 것들이 좀 많은 편이었거든요. 저는 경제 전공자도 아니었지만 법 공부란 게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배경 지식 같은 게 남편보다는 훨씬 많았으니까 제가 도움을 줄 때가 많았죠. 시가에 가서 얘기를 나눌 때도 주로 시부랑 제가 현재 돌아가는 경제 상황이나 세계 경제 현황, 무역 등에 관한 대화들을 많이 나누는 편이었고 남편은 이런 대화에 낄 수 있는 상태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부가 대놓고 저를 많이 칭찬하는 편이었죠. 내가 밥상머리에서 이런 얘기할 사람이 필요했다 싶다. 우리 집사람이고 하나 있는 아들놈이고 뭐 하나 세상 돌아가는 걸 똑똑히 아는 사람이 있나? 그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라고는 노상 테레비 연속극에 나오는 얘기들 뿐이고 이놈 이거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도통 알아먹을 생각을 못하니 말이야. 근데 세아가 네가 들어오고 나니 내가 오히려 너한테 배운다 배워. 자주 좀 와서 식사도 하고 그래라. 내가 네 들어올 때가 제일 신난다. 네, 그럴게요 아버님. 저도 아버님한테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전 만약 제가 남편이었으면 오히려 그런 상황이 좋았을 것 같거든요. 저희 아빠한테 제 배우자가 좋은 인상을 줬고 아빠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면 좋은 일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더 열심히 해서 나도 이 대화에 껴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순전히 공부벌레 범생이인 제 생각이었나 봐요. 영락없는 하남자인 제 남편은 사고회로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좋겠다 아주. 아빠랑 나만 따돌리고 그렇게 둘이 나 모르는 얘기하니까 좋아? 아주 신나? 내가 뭘 또 신났다고 그래. 그럼 거기서 아버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냥 모르는 척 있어? 남편은 점점 자기는 못 받는 인정을 제가 받는다고 생각했는지 질투하면서 틱틱대기 시작했고 시모는 그런 남편을 보며 저를 덩달아 같이 경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우리 박 회장님이 너 좀 띄워준다고 너무 으스대지 마라. 그래봤자 넌 그냥 여자고 며느리일 뿐이야. 여자가 너무 큰일에 신경 써서 좋을 거 하나 없다. 뭐니 뭐니 해도 여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야? 가정을 돌보는 게 첫째 아니냐? 근데 너 집안일은 어디 제대로나 하고 있는 거니? 판사가 공무원이라 출퇴근 딱딱 지키고 하는 줄 알고 결혼시켜놨더니 그것도 아니라며. 듣자하니 퇴근을 12시 넘어 할 때도 많다던데. 그래서 어디 집안을 제대로 돌볼 수나 있겠니? 시모는 네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 나대봐야 여자일 뿐이다. 며느리일 뿐이다 하며 주제넘지 말라는 듯 눈치를 주기 일쑤였어요. 사실 시모는 내가 일에 너무 집중하는 걸 늘 탐탁치 않아 했죠. 돈 있는 집에 시집 오는 여자가 학벌이니 직업이니가 뭐가 중요하냐면서 얼마나 집안 어른들 잘 보살피고 남편 내조 잘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라면서 여자가 잘나봐야 콧대만 높아 남편 무시하기 딱 좋다는 구시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면서 시모의 구박은 점점 심해졌어요. 대체 지금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애 들어선다는 소식이 없어. 왜? 우리 집에 아들이라곤 우리 용호 하나뿐인데 네가 대를 못 이으면 어쩌자는 게야? 니들 노력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시가에서 하도 닥달을 해대서 남편이랑 제가 둘 다 검사까지 해봤는데 임신이 안 될 만큼의 큰 이상은 없었어요.
이상이 없는데 왜 임신이 안 돼?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몸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임신이 왜 안 되냔 말이야. 안 되겠다. 너 그냥 일 그만둬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을 그만두라뇨.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 네가 네 본분도 모르고 애도 못 가지니 하는 소리 아니야.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그것도 재벌 가문에 시집을 왔으면 당연히 애를 얼른 가져서 데리는 게 당연한 일 아니니? 근데 너는 어째 결혼하고도 네 일밖에 모르고 밖으로만 두니? 그러니 애가 들어서려다가도 달아나겠다. 안 그래? 그런 일 그만두고 네 본분에 좀 충실해. 어머님, 지금이 무슨 80년대예요? 여자 본분이 애 낳는 일이게?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요? 제가 판사 되려고 몇 년을 고생했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데 어떤 시간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고작 그런 이유로 저더러 일을 그만두라고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설사 제가 그냥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요. 애 가지려고 일 그만두라 운운하는 게 요즘 세상에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뭐 애는 혼자 가지나요? 왜 자꾸 제 탓만 하시는 거냐고요, 어머님은. 뭐야? 그럼 뭐 우리 용호 탓이라 이거니? 이 말 그게 무슨 뜻이야, 어? 아니, 남편 탓이라는 게 아니라 박수 소리도 손바닥이 부딪혀야 나는 건데 무조건 제 탓으로만 몰아가시니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제 말은. 시모가 자꾸만 제가 임신 못하는 이유를 은근슬쩍 제 탓으로만 몰아가는데 그것도 기분이 나빴어요. 사실 시모한테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솔직히 따지고 보면 저보단 남편 책임이 훨씬 컸단 말이에요. 일단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임신이 안 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긴 했지만 남편 쪽 정자의 운동성이 약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많은 나이가 아닌데도 나이 대비 좀 힘이 약한 편이라고 체력도 기르고 운동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죠. 게다가 신혼 초엔 안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제 손길을 점점 피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이 그렇게 바쁜 사람도 아니고 능력 없는 것도 뻔히 아는데 자꾸 일 핑계로 피곤하다고 피하기 일쑤였죠. 이건 뭐 아이 가질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시모가 닥달을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어른들이야 당연히 그런 말 하는 거지 뭐. 그리고 뭐 당신도 애가 그렇게까지 간절한 건 아니지 않아? 나도 마찬가지야. 생기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그런 거지 뭐. 옛날 사람들이 하는 말이려니 하고 그냥 넘겨. 남편은 그러자며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처음엔 노력해보려고 했지만 솔직히 저도 점점 지치더라고요. 처음에는 여자로서 자존심도 좀 상하기도 했고 내가 너무 공부만 하고 정석대로만 살던 타입이라 재미가 없나? 내가 남자를 너무 모르나?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싶은 생각에 우습지만 어떻게 하면 남편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을지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검색도 해보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노력도 해보고 그랬는데 남편 쪽에서 영 시큰둥하기만 하니까 저도 맥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집이 질리기 시작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의심이 확 드는 거예요. 남자가 갑자기 와이프한테 관심이 뚝 떨어지고 별로 열정도 안 보이고 이럴 때 여자가 제일 먼저 의심하는 게 뭐겠어요? 바람이죠. 그리고 남편한테서 뭔가 그런 느낌이 여러 번 왔었거든요. 갑자기 안 쓰던 향수를 뿌린다거나 뭔가 들뜬 듯한 모습을 보이다 제가 들어오면 아닌 척 한다거나 왜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도 워낙 일이 바쁘기도 했고 남편 뒤 졸졸 쫓아다니면서 바람 피나 안 피나 감시할 정도로 한 가지가 않아서 그냥 의심만 갖고 좀 더 지켜보기로 했었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하게 남편의 불륜 현장을 딱 맞닥뜨리고 만 거였어요. 예,
세아가, 너 오늘 일 쉬는 날 맞지? 네,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별일은 아니고 내가 너 주려고 보약 하나 지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 좀 가져가라고 연락했다. 시간 괜찮으면 회사 와서 보약도 좀 가져가고 온 김에 오랜만에 용우놈이랑 같이 밥 먹고 데이트도 좀 하고 그러라고 말이야. 너희들 워낙 바빠 데이트할 시간도 없을 거 아니냐. 그놈 그래도 요새는 일도 좀 굳절하고 성과도 내고 해서 내가 오후에 슬쩍 빠져도 눈 감아줄 테니 둘이 나가서 데이트도 좀 하고 해라. 아마 네가 갑자기 오면 그놈도 좋아할 거다. 시부의 부름에 저는 그렇게 회사로 가게 됐죠. 그래도 아직은 결혼한 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고 나름 신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데이트해본 지도 너무 오래되긴 했다 싶어 나름 잘 차려입고 남편 방에 들렀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목격하고 말았죠. 남편이 비서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현장을 말입니다. 네가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죠. 내 뒤에서 이딴 짓거리나 하느라고 여태껏 그렇게 군 거야? 그래. 내가 생각은 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멍청해서 일 처리 하나 못해서 나한테 맨날 물어보고 쩔쩔매는 놈이 뒤에서 이딴 짓거리나 하고 있으니까 일이 잘 될 턱이 있나?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네가 인간이야? 어디서 이딴 더러운...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니 옆 대표실에 있던 시부도 달려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됐고 결국 그날 저녁 저희는 나란히 시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 시가에서 시부는 남편을 손만 안 댔다 뿐이지 엄청나게 야단치더라고요. 어떻게 된 놈이 지 비서랑 놀아나게. 네가 제정신이야? 그 애를 내가 너랑 그딴 짓 하라고 붙여놓은 줄 알아? 어디서 말이야 사무실에서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어? 넌 이제 내 아들 새끼도 아니다. 그래도 멍청하고 일머리 없는 놈을 아들놈이라고 여지껏 봐주고 있었지만 난 오늘부로 너한테 손 뗀다.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건 놔. 누가 아버지야? 난 너 같은 아들 새끼 둔 적 없다. 평소 온화한 성격이던 시부의 모습과는 달리 엄청나게 극대노한 모습이었죠. 솔직히 남편이 배신한 건 저인데 어째 저보다도 시부가 더 화가 난 듯했고 저조차도 좀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래도 그런 모습이 고맙기도 했죠. 보통 남자가 바람 피우면 그 부모들이 배째란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돈이 있는 집안이다 보니 대충 네가 덮고 살아라는 식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저보다도 더 열을 내주는 시부를 보니 그래도 시부는 제대로 된 사람이구나 싶어서 좀 안심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시부의 극대노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죠.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던 시모는 시부를 말려가며 오히려 은근슬쩍 제 탓을 해대는 거예요. 아이, 당신도 좀 적당히 해요. 당신은 뭐 젊고 혈기왕성할 때 그런 적 없어요? 남자가 사회생활하고 하다 보면 한두 번 눈이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아닌 말로 돈 있겠다, 젊겠다, 밖에만 나가면 어리고 낭창낭창하니 예쁜 아가씨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어디 거기 눈이 안 들어가면 사낸가? 송장이지. 그러니 내가 너한테도 여러 번 주의를 준 거야. 이런 일 있을 줄 알고 이런 일 터지기 전에 네가 알아서 잘하라고 내가 돌려가며 말을 했는데도 네가 알아듣는 눈치가 없더라니 기어이 일을 내고 마는구나. 남자란 말이다. 자고로 다 여자하기 나름인 법이야. 아무리 밖에서는 날고기는 판사니 뭐니 해도 집에 들어오면 그냥 한 사람의 아내 아니니? 집에 오면 여부마냥 잘 달래주고 맞춰주고 살살 기도 살려주고 밤에도 잘해주고 그래야 남자가 집에 정을 붙이고 사는 거라니 이 말이야. 근데 네가 얼마나 여자로서 매력이 없고 통나무같이 뻣뻣하게 굴면 얘가 너한테 정을 못 붙이고 그렇게 밖으로 돌았겠니? 안 그래? 네가 그런 말 했잖니. 박수 소리도 손바닥이 맞부딪혀야 나는 거라고. 이런 일도 다를 거 없다. 너 이게 뭐 100% 우리 용우 잘못만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이럴 때일수록 내가 뭐 부족한 건 없었나? 여자로서 내 매력이 뭐가 모자랐기에 우리 남편이 나한테 만족을 못하고 다른 데 가서 채우려고 했나? 반성할 건 반성을 해야지, 여자가.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야. 진짜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는 소리였어요.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로잡아 고쳐야 하는지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세요? 아니, 그래도 같은 여자로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뭐 남편 맞춤형으로 태어난 인간이에요? 이 남자 비위 맞춰주려고 그렇게까지 애를 쓰게? 어머님은 그렇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아니거든요. 이놈한테 뭐가 그렇게까지 가치가 있다고 착각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머님 아들 그렇게 잘나지 않았어요. 솔직히 집에 돈 좀 있는 것 빼고 뭐가 잘났는데요? 봐줄 거 하나도 없는 놈이구만. 저더러 반성을 하라고요?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놈의 반성 어머님 아들이나 실컷 하라고 하세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뭐야? 이게 근데 시애미한테 어디서 이따위로 말버릇을. 애 하나 못 가져. 남편 마음도 하나 제대로 못 잡아 겉으로 나돌게 해. 그래놓고 대체 네가 지금 뭘 잘했다고 눈을 동그랗게 치켜뜨고 대들긴. 됐어. 나 이제 너 꼴도 보기 싫다. 여보, 당신은 우리 용우랑 연을 끊고 싶은지 호적을 파내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나는 저 애를 내 집에서 끌어내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당장 나가라 이 말이야. 아이고, 저는 뭐 여기 더 있고 싶은 줄 아세요? 목 같은 집구석 안 그래도 지금 나가려고 했네요. 저 포르장머리 없는 년이? 그렇게 시모와 말로 치받다 그 집 담벼락에 침을 뱉어버리고 나왔죠. 우물쭈물하던 남편놈이 제 뒤를 따라 나오더라고요. 여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딜 따라 나와? 난 여기나 있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도 기어이 남편놈이 집까지 따라와 문을 두드려대기에 당장 니네 엄마 집에나 가라고 하고 문고리 다 잠그고 안 열어줬죠. 그러고서 그날 밤은 정말 뜬 눈으로 지샜던 것 같아요. 처음엔 무작정 화가 났고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시모 말이 자꾸 맴도는 거예요. 자꾸만 정말로 내가 그렇게 여자로서 매력이 없었나? 나한테 부족한 게 있어 다른 여자한테 채울 만큼 그렇게 내가 매력이 없나?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치솟더라고요. 그런 제 자신에게 또 화가 났죠. 누가 봐도 남편이 잘못한 상황인데도 왜 나는 자꾸만 이렇게 나를 탓하는 생각이 드는지. 그걸 주체할 수가 없으니 또 서럽고 눈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판사로 일을 하면서 이혼소송도 여러 번 다뤘지만 그때마다 여자들을 보면서 한심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아니, 가정이 저 지경이 되도록 왜 대체 이혼을 안 하고 꾸역꾸역 같이 산 거지? 애가 있든 뭐가 있든 어차피 둘 사이는 빠갈라졌고 누가 봐도 끝난 관계인데 뭘 못나서 저렇게 사는 거지? 뭐가 좋다고 저렇게 바보같이 참아가면서 사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았죠. 그런데 역시 사람은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건가 봐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순간엔 곧바로 이혼을 하기가 좀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소개를 통해 만난 거긴 하지만 나름 연애도 길게 했고 그 기간 동안 싸운 적도 없이 늘 사이도 좋았고 행복한 기억도 많았고 무엇보다 내가 선택한 남자인데 한순간에 그걸 누군가한테 빼앗겼다는 사실이 너무 자존심도 상하더라고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근데 그 순간엔 정말 그렇더라고요. 부모님도 마음에 걸렸고 평판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고 당장 이혼 서류를 가지고 그 집으로 찾아갈까 했다가도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가더라고요. 저러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싶기도 했다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당장 이혼해야지 하기도 했다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자신이 참 한심하기도 하고
그때 그런 생각들이 우습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나도 참 별 수 없는 마음 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에 불과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늘 재판을 통해 접해오던 사람들의 마음을 그 이면을 한번 처음으로 들여다본 시간이었다는 생각도 지금은 드네요. 아무튼 그렇게 별거 아닌 별거가 길어져 가던 와중이었습니다. 시모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기니 할 말이 있으니 오라고.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시가로 갔죠. 그런데 거기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바로 남편의 불륜 상대인 비서였죠. 그것도 비서는 제 남편 옆자리에 떡하니 앉아있더라고요. 기가 막혀 말도 없이 그 비서를 쳐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잘 지내셨죠? 그때 그 일 이후로 처음 뵙네요. 비서가 저를 보고는 태연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지금 이 광경이 어이없는 게 여기서 나뿐이야? 뭐 하자는 거야? 싶어 남편을 쏘아봤죠. 그런데 시모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셀미가 임신을 해 불렀다. 너한테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죄송해요, 사모님. 사모님도 임신하려고 애쓰신 건 아는데 제가 먼저 하게 됐네요. 그냥 후궁이 중전보다 먼저 잉태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중전이 꼭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 매력 넘치고 잘해주는 후궁이 있으면 그쪽으로 마음이 가는 게 남자의 당연한 심리 아니겠어요? 아, 그리고 참, 방은 좀 비워주실래요? 제가 방까지 차지하고 앉을 생각으로 연애를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아이나 키우고 하려면 준비할 게 많아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좀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려요. 비서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건지 저더러 방을 비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건 시모가 드디어 손주보게 생겼다며 좋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심지어는 남편놈도 뭐가 좋은 건지 대체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건지 의기양양한 채로 앉아 있었고요. 혹시라도 이혼 소송 같은 거 할 생각이면 그 생각 접는 게 좋을 거야. 아무리 네가 판사고 법 많이 알고 똑똑하다고 해도 법 위에 있는 게 돈이야. 아무리 머리 좋고 똑똑한 놈도 돈 있는 놈한테는 못 이기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우리 쪽에 손해볼 거 하나 없는 장사고 네가 자칫 잘못하면 제대로 밟힐 수 있다는 소리야. 너 결혼은 실패했어도 일은 성공하고 싶은 여자잖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네 커리어에도 네 신상에도 좋을 거란 소리지. 아, 안방은 천천히 정리해줘. 샘이랑 난 그동안 호텔에서 지내면 되니까. 정리해서 이번 주까지만 짐 좀 빼줄래? 남편 놈은 선심이라도 쓰는 척 기한 넉넉하게 줄 테니 천천히 짐을 빼라고 하기에 제가 답했죠. 아니야. 천천히 짐 뺄 거 있나. 바로 빼주지 뭐.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바로 정리해줄게. 아, 그리고 이혼 소송하지 말래서 하는 말인데 그럼 이거 보고 얼마나 줄지 한번 니들끼리 머리 맞대고 생각이나 한번 해볼래? 액수 들어보고 괜찮다 싶음 소송 없이 처리해주고 아님 나도 소송까지 불사할 생각으로 온 거라. 저는 이 지랄들을 떨어놓고도 오히려 당당하게 구는 그 놈들 앞에 서류를 툭 던졌죠. 그리고 그 안엔 이 집안에 완전히 풍비박산 내줄 비밀이 들어있었거든요. 사실 남편놈이 대놓고 외도까지 하면서도 외려 당당하게 구니까 소송을 하려면 진짜 제대로 된 물증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전 흥신소를 고용했었거든요. 현직 판사라는 사람이 이런 어둠의 경로를 이용했다고 밝히는 게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익명의 힘을 빌려 말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당장 내일로 닥치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쪽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고용한 흥신소를 통해서 알게 된 정말이지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제 남편과 바람난 그 비서의 숨겨진 비밀이었죠. 이 여자 보통이 아닌데요?
의뢰인분 남편만 건든 게 아니더라고요. 이 사진 좀 보시겠어요? 저희 남편만 건든 게 아니라고요? 다른 남자들도 만나고 다녔나 보죠? 그렇게 흥신소 직원이 보여준 사진 속에는 생각지도 못한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비서와 제 시부의 다정한 모습이었죠. 둘이 허리를 끌어안고 있는 사진, 모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진, 호텔 수영장에서 다정히 껴안고 있는 사진. 누가 봐도 불륜관계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진들이 수십 장이 나오더라고요. 예, 저희 남편이 아닌 제 시부와 말이에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남편분, 그러니까 박용우 씨랑 바람이 나기 전부터 이미 박상원 씨랑은 더 오래 불륜관계를 지속해왔던 걸로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이 여자를 비서로 고용한 게 박상원 회장 본인이었어요. 흥신소 직원의 말에 따르면 원래 남편의 비서는 시부의 비서로 먼저 고용이 됐었고 대표실 드나들면서 둘이 눈이 맞았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승진하면서 비서가 필요해지니까 베테랑인 그 비서가 남편 일을 담당해주게 되는데 대담하게도 비서는 아버지랑 아들 둘한테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중불륜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의기양양하게 앉아있던 셋 앞에 던져준 자료 속에는 아들과 아버지 사이를 오간 추잡한 이중불륜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고 셋은 각기 다른 이유로 경악했죠. 이게 무슨... 야, 고샘이, 너 우리 아빠랑도 그런 사이였어? 어떻게 아버지랑 이런 사이면서 나한테까지... 너 누가 먼저였냐? 아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어떻게 너 일단 더러운 짓을 할 수가 있냐? 야, 그래, 내가 맞긴 하니? 우리 아버지는 아니고? 너 우리 집 들어와서 안방 차지하고 들어앉아서 나랑 같이 살 생각을 했으면서 그럼 우리 아버지랑은 어떨 작정이었냐? 어? 우리 아버지랑 나 모르게 뒤에서 계속 그럴 생각이라도 했던 거야? 이 더러운 년아? 이 미친년 좀 보게. 지금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짓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 그게 아니라 이봐요. 이런 사진을 함부로 이렇게 찍어도 돼? 당신 판사라며. 판사가 법 어기고 이런 불법 촬영을 해도 되는 거야? 내 초상권 어쩔 거야? 어? 이거 사생활 침해라고. 그래? 그럼 한번 고소를 해보던가. 사생활 침해했다고, 초상권 침해했다고 한번 고소라도 해봐. 얼마든 상대해 줄 테니까. 당신 지금 나한테 당신 남편 뺏겼다고 분해서 이러는 모양인데 그래봤자 이 남자 당신한테 안 돌아가. 이 남자 이미 내 거라고. 내가 왜 네 거야 이년아. 이 걸레 같은 게. 내가 도라이냐? 우리 아버지랑 뒹굴던 여자랑 살림을 합치게? 아, 이게 진짜 사람 토 나오게 하네.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응? 회장님이랑은 이미 정리했어. 회장님이랑 한때 잠깐 그랬던 건 사실인데 이미 끝난 사이라고. 그리고 내 마음은 오빠 거야. 오빠도 그랬잖아. 내가 좋다고. 통나무같이 뻣뻣한 년이랑만 하다가 나랑 아느니까 너무 좋다고. 나도 그랬어. 나도 회장님보다 오빠가 훨씬 좋았단 말이야. 오빠, 그러니까 너무 화만 내지 말고 우리 대화를 좀 더 해보자, 응? 그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비서의 머리채를 낚아챈 건 시모였죠. 이년이 근데, 야 이년아, 네가 지금 내 앞에서 그걸 말이라고 씹으려고 있냐? 어? 무엇이 어쩌고 어째? 회장님이랑 뭘 어쩌고 어째? 야, 내가 우리 아들 자수원 임신해 왔대서 불륜이고 뭐고 예쁘게 봐주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이게 아주 제대로 미친년이네. 어디서 내 남편의 내 아들까지 넘보고 있어? 배운 거 없는 못돼 처먹은 년이? 너 아주 잘 걸렸다. 내가 오늘 너 재산날 치러주는 줄 알아라 이년. 이거 나요. 이건 안 나. 이거 당장 나. 나 임신했어. 애 떨어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렇게 셋은 말 그대로 막장 드라마를 찍어대고들 있었고 저는 정식으로 이혼 소송 제기할 테니 그렇게 알라고 통보해주고 그 집을 나섰죠. 그랬더니 다음날 남편이랑 시모가 같이 찾아와서는 살려달라고 싹싹 빌어대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이렇게 빌게, 응? 나 정말 그런 여자인 줄은 정말 몰랐어. 내가 상상이나 했겠어? 나 지금 그 여자한테 제대로 잘못 걸린 것 같아. 애초에 뭐 그렇게 깨끗한 년일 거라고 생각 안 한 건 맞는데, 당신도 충격받았겠지만 나도 충격받았어. 솔직히 내가 더 놀라지 않았겠어? 아무리 그래도 설마 아니 우리 아빠랑 그런 관계였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냐고. 내가 그 사진 보는 순간 소름이 다 돋아서. 근데 그년 생각보다 더 악랄한 애야. 내가 진짜 제대로 잘못 걸린 것 같다니까? 지금 협박까지 하고 있어. 그년 그날 우리 아빠한테 바로 팽당한 모양이더라고. 왜? 그때 당신이 우리 회사 찾아왔던 날 있잖아. 아빠 말하는 거 좀 엿들어 보니까 그 전날까지도 아빠랑 뒹굴었다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나랑 그러고 있는 걸 봤으니 아빠라고 뭐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 물론 새파랗게 어린 년이랑 바람 피운 우리 아빠도 아빠지만 아들인 나랑 같은 여자 두고 그러고 있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가만두면 미친놈일 거 아니야. 그래서 아빠한테 바로 그날 버림을 받은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밖에 없다 싶었겠지. 그래서 나한테 와서 임신했다고 한 거야. 내 애라고 책임지라고. 안 그러면 나 망하게 할 거라고 협박을 해대더라고. 만약 책임 안 지고 내친다거나 애를 없애라고 한다거나 하면 사진이랑 이런 거 다 인터넷에 올리고 폭로할 거라고. 재벌 3세가 어린 여자 비서 희롱하고 임신시켜놓고는 책임도 안 지고 버렸다고 소문내서 나는 물론이고 우리 회사까지 망하게 할 거라고 협박을 해대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 당신도 알잖아. 나 그렇게 강심장 아닌 거. 그래서 지금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건데 솔직히 나 이제는 그녀 말 믿지도 못하겠어. 뱃속 애가 내 애가 맞기나 한 건지도 모를 일이고. 나 지금 완전 진퇴양난이야. 협박당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당신까지 날 버리면 어떡해. 솔직히 당신도 고민 많이 했잖아. 다 알아. 진짜 이혼할 마음이었으면 그 다음날 당장 이혼 서류 갖고 찾아왔겠지. 근데 2주 가까운 시간 동안 당신도 연락 없었던 거 보면 당신도 그만큼 고민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번만 마음 돌려서 다시 생각해주라.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냥 남자가 한 번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넘어주고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다 만회할게. 정말 잘할게. 얼마나 더 우는 소리를 늘어놓으려나 싶어 듣고 있었는데 갈수록 기가 막히더군요. 남자가 한 번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넌 내가 뭐 호구로 보이니? 요즘 세상에 그딴 말을 씨부리고 앉았어. 어디 감히? 그리고 너 그런 일 없었으면 그 어린 여자애랑 둘이 이 방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살 궁리하고 있던 거 아니야? 내가 네 애비랑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폭로해주기 전에 네 태도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봐. 당연하다는 듯이 소파에 떡하니 기대앉아서 나더러 방 빼라고 할 때 네 그 거만한 태도를 한번 떠올려보라고. 무슨 지가 왕이라도 된 듯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의기양양하게 굴더니 이제 와서 왜 태도 돌변인데? 협박을 당해? 양다리 피해자야? 네가 그래봤자 우리 관계에선 네가 가해자야, 이 새끼야. 네가 그 여자애한테 무슨 협박을 어떻게 당했든 양다리 걸쳐서 상처를 입었던 기분이 나빴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 네가 뭔 상태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난 그냥 네 그 역겨운 짓에 토가 나왔을 뿐이고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을 뿐이고 그리고 내가 왜 2주나 걸렸냐고? 너랑 이혼을 망설여서? 그럴 리가. 증거 잡으려고 그랬다. 증거 잡으려고. 흥신소 조사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 등신아. 그리고 내가 설사 고민을 했다 해도 그게 네가 좋아서겠니? 내 판사로서 명성에 흠이라도 갈까 그랬던 거지. 근데 고민해보니까 쓸데없는 고민이었다 싶더라고. 내가 아무리 이혼해서 흠이 가도 너 같은 거랑 같이 사는 흠보다 더 클까? 안 그래? 지일 하나 제대로 못해서 나한테 낮이고 밤이고 가져와서 물어대고 이따위 짓거리나 하고 다니는 놈 끼고 사느니
그냥 이혼녀로 사는 게 100배 1000배 낫지. 그러니까 아가리 쌉치고 그냥 꺼져 이 새끼야. 이제 와서 우는 소리 해가며 무릎 꿇고 빌어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제가 생각보다 단호하게 나온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옆에서 심호까지 합세하더군요. 예, 친손아. 내가 대신 미안하다. 우리 용우 이놈이 나이만 먹었지 아무것도 모른다. 남들은 재벌집 아들의 유학도 다녀오고 배울 만큼 배워 똑똑한 놈인 줄 알지만 넌 살아봐서 알잖니. 이놈이 얼마나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인지. 근데 이런 애가 그런 질 나쁜 못된 년한테 잘못 걸렸으니 얼마나 놀랐겠어. 응? 내가 우리 아들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얘가 참 속이 착한 애다. 한 번 실수지 2번 그럴 놈은 아니야. 막말로 그냥 그 어린년이 작정하고 몸으로 들이대는데 어떻게 안 넘어갔겠니? 그걸 예제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이놈도 이번에 한번 제대로 되어봤으니까 정신을 차렸을 거다. 그러니 네가 엄마처럼 한 번만 이해해주고 품어주면 안 되겠니? 응? 자기 딴에는 도와주겠답시고 하는 말인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만 해대는 시모였죠. 기가 차서 진짜. 뭐 순진? 40이 다 돼가는 남자가 순진? 순진 같은 소리하고 앉았다. 어떤 순진에 빠진 남자 새끼가 20대 어린 여자 비서랑 바람 피우고 회사에서 그딴 짓을 하는데, 내가 그날 본 것만 생각하면 내 누나를 꺼내서 빡빡 씻고 싶은 심정이구만. 순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보세요. 이제 난 더 이상 댁들이랑 엮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딴 막장 드라마에 나는 절대 주인공이 되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너희 순진한 늙은 아들내미 손잡고 꺼져 주실래요? 여보, 안 돼. 제발. 이혼은 안 돼. 이혼 소송으로 시끄러워지면 나 진짜 끝장이야. 가뜩이나 지금 이 일 아름아름 소문나서 이미지도 끝장인데 이혼 소송으로 일 커지면 회사에도 타격 가고 그럼 앞으로 내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몰라.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라. 이렇게 빌게. 그래? 이혼 소송으로 시끄러워지기 싫다 이 말이지? 그래, 그럼 조용히 이혼하는 수밖에 없겠네. 그냥 이혼을 안 하면 안 될까? 그건 선택지에 없지 등신아. 일 안 키우고 조용히 끝내고 싶으면 돈 가져와. 위자료 액수 봐서 조용히 넘어갈지 시끄럽게 한바탕 일 키워줄지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해 볼 테니까. 결국 시모와 남편은 위자료 줄 테니 조용히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말 끝에 시모가 은근슬쩍 바람난 시부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까지 하려고 하기에 어이가 없어 니들 문제는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다 내쫓아버렸죠. 결국 나는 큰돈, 그런 집안 기준에선 그렇게 큰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위자료로 큰돈을 받고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비서가 남편을 들들 볶아대듯 하더군요. 자기 책임지라는 거겠죠. 이혼 과정에서도 비서가 남편을 찾아와서는 들들 볶아대는 걸 자주 목격했어요. 거기다 위자료 문제로 변호사랑 같이 만날 일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시가에 갔을 때는 아주 난리 그런 난리도 없었습니다. 비서가 눈치도 없이 또 찾아와서 애 책임지라고 곧 자기 만삭인데 당장 병원이랑 산후조리원 최고급으로 잡아내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그러자 시모는 열받아서 소리는 지르는데 임신한 배 나온 사람한테 대고 뭐라 할 수도 없으니 시부한텐 안동을 부려대고 남편 놈은 또 시부 앞에 주저앉아 이걸 다 어쩔 거냐고 엉엉 울어대고 비서는 또 남편 놈 붙잡고 우리 애 어쩔 거냐고 해대고 진짜 뭔 막장 그런 막장이 따로 없었죠. 그 와중에 시부는 또 저를 원망하더군요. 내가 널 얼마나 예뻐하고 잘 챙겼는지 잘 알지? 근데 어떻게 네가 내 뒤에서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할 수가 있냐? 경우 없이 어른이를 그런 식으로 멋대로 터뜨리고 그럴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은혜를 넌 그런 식으로 갚냐? 고의한 것 같으니라고.
겉으로는 점잖은 척, 어른스러운 척, 고상한 척은 다 해대던 시부가 뒤에서 그딴 막장 불륜극을 찍어대던 것도 모자라 제 탓을 해대는 것까지 보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할 말을 잃고 피식 웃기만 하자 저와 같이 방문한 변호사도 어이없어 하면서 저한테 속삭이더라고요. 선배, 제가 이 직업 갖고 난 이후로 진짜 별별을 다 보고 살긴 했는데요. 이런 막장은 또 처음 보네요. 이런 집구석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러게 말이다. 너 이제 어디 가서 재벌집 나오는 막장 드라마 오버라고 욕하는 거 보면 꼭 쉴드 쳐줘. 더한 일도 현실엔 많이 일어난다고. 알았지?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넘겼지만 이제 나랑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상관없는 일이 돼서 정말 다행이다 싶을 뿐이었죠. 그렇게 이혼을 무사히 마쳤는데 이혼하고 나서도 전시모는 자꾸 저한테 연락을 해대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엔 못된 짓 많이 했는데 힘든 일 많이 겪고 나서 자기도 변했다면서. 요새 교회 매일 출석하고 예배드리면서 회개도 많이 하고 있다고. 너한테 했던 말들도 다 회개하고 있다고. 다시 우리 아들이랑 한번 잘해볼 생각 없냐는 거였죠. 전시모 말이 그때 그 비서가 애를 낳았는데 낳자마자 친자검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바람을 피웠으니 도대체 애가 시부 애인지 전 남편 애인지 확인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대형 반전. 알고 보니 그 애는 둘 모두의 애가 아니더라네요. 뭐 두 사람의 애가 아니라면 전 씨가 인간들도 알 바 아닌 일이잖아요. 전 씨가는 다 함께 그 여자를 차단해버렸다고 하더군요. 지금아 생각해보면 그 여자도 참 대단한 여자죠. 어린 게 참. 시부한테는 버림받았지. 그 사이에 만나는 남자 중에서 제일 돈 많은 남자가 제 전남편이었으니 어떻게든 한번 기생해보려고 했나 보더라고요. 결국엔 그것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지만 아무튼 진짜 구질구질하고 더러운 막장스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막장 스토리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됐다는 사실이 지금은 너무 끔찍하게까지 느껴지네요. 겉으로만 번지르르하니 돈만 많았지 교양도 없고 근본도 없고 앞에서는 온갖 교양 있는 척은 다 해놓고 뒤에서 온갖 더러운 짓들만 일삼고 살던 그 가족들이랑 떨어진 게 천만 다행이다 싶어요. 나중에 전시모가 하도 하소연을 해대서 듣고 보니 전시부는 그동안 살면서 한두 번 바람을 피운 게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돈이랑 허영을 못 잃어서 같이 사는 전시모가 참 한심하기도 불쌍하기도 했죠. 여자는 그저 능력 필요 없고 남자 내조만 잘하면 된다 타령하더니 결국 자기 능력이 없으니 저러고 이혼도 못하고 맘 다 떠난 남편 허울만 붙잡고 사는 건가 봐요. 다 늙어서까지 결국 이혼도 못하고 저러고 허울뿐인 삶을 사니 진짜 안 됐죠. 전 남편에게도 이따금 연락이 오기도 했고 이혼 한 번 한 거 무슨 흠이냐며 선봐라 소개팅 해주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앞으로 내 일에만 집중할 생각입니다. 결혼 같은 구질구질한 짓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네요. 막장극은 여기서 모두 끝내고 이제 잘 나가는 커리어우먼 드라마 찍을 차례 아니겠어요? 제 잘난 척하려는 말이 아니라 경험자로서 또 이런 일들을 많이 보고 듣고 처리해온 판사로서 감히 작은 첨언 하나 남기자면 각자 어떤 자리에 계시든 여러분들도 이제는 부디 각자의 능력을 지키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무슨 짓을 해도 결국 못 헤어지고 꾸역꾸역 살아야 하는 제 전시모 같은 삶이란 너무 슬프고 비참하잖아요. 이제는 여자들도 다 제 능력을 뽐내며 사는 세상이니 더 이상은 그런 삶을 사는 여성들이 아무도 없길 바라고 또 응원하며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모두 당차고 씩씩하게 자신의 삶을 가꾸며 살아갑시다.